2025년 12월 워싱턴 국방부 상황실에서는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가 입수해 보도한 미국 국방부의 비공개 자료, 이른바 오버매치 브리핑이 참석자들에게 전달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문서의 첫 페이지에 적힌 결론은 지금까지 미국 스스로도 인정하기를 꺼려왔던 내용을 공식화하고 있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중국군과 충돌할 경우 미군은 예상보다 훨씬 불리한 결과를 마주하게 될 수 있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수백 개의 전력, 보급, 생존성 수치가 뽑아낸 종합적 모델링의 결과였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국방부 산하 총괄평가국은 미군의 전력 우위가 유지되는 조건을 정량적으로 검증했는데 그 그래프가 공개되자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아무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버매치 브리핑은 강한 전력이 항상 유리한 전장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냉정한 현실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군이 지난 10년 동안 구축한 A2AD 체계는 미군 항모전단과 전략자산이 대만 인근으로 접근하는 흐름 자체를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군의 기동전 우위가 과거처럼 절대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버매치 브리핑이 왜 미국 전략 커뮤니티를 흔들어 놓았는지 그 핵심 내용을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는 흔히 말하는 중국군이 강해졌다는 단순한 보고가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보고서가 말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미군은 강하지만 그 강함을 발휘할 환경은 더 이상 미군 편이 아니다. 이건 미국이 그동안 단 한 번도 정식 문서에서 인정한 적 없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충격이 컸던 것이죠. 첫 번째, 전장 밀도가 만든 최악의 무대, 여긴 더 이상 미군이 움직일 수 있는 바다가 아니다. 가장 먼저 보고서가 다룬 건 전장의 밀도, 즉 어떤 지역이 얼마나 위험한 공격 환경으로 변했는가입니다.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동부정구에 쌓아올린 장거리 미사일 전력은 무려 2,000개 이상입니다. 그중 1200에서 1300기가 대만 주변, 일본, 괌을 모두 사거리권에 넣고 있습니다. 예전과 비교하면 단순히 늘어난 정도가 아닙니다. 2010년대 중반과 비교했을 때 240에서 260% 증가라는 엄청난 증가율입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예전에는 미군 항모전단이 우리가 원하면 들어간다, 우리가 원하면 작전한다,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국이 대만 주변 해역에 만들어 놓은 미사일 포화 구역 때문에 보고서에서는 이 지역을 아예 항모기동 자유도가 구조적으로 붕괴된 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계산 모델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또 중국의 DF-21D, DF-26B 같은 대함탄도 미사일이 만들고 있는 접근 거부 범위는 최대 4,000km입니다. 미군 항모가 안정적으로 작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리는 약 1,000km 안쪽인데 그 범위의 4배가 중국 미사일의 영향권입니다. 결과는 아주 명확합니다. 미군 항모전단이 48시간 안에 대만 주변 해역에 접근할 수 있는 성공 확률은 20% 이하. 이건 거의 들어가지 말라는 수준의 전장 조건입니다. 항모가 살아남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도달할 확률 자체가 낮아졌다는 말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항모 중심 작전 개념은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중국은 미군을 정면에서 맞붙기 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드는 바다를 먼저 설계해버린 겁니다. 두 번째, ISR 붕괴. 전장의 눈과 귀가 6에서 12시간 안에 흐려진다. 두 번째 문제는 ISR 생존성입니다. 즉 미군의 눈, 귀, 두뇌 역할을 하는 정보 정찰 감시 체계입니다. 중국의 전자전 능력은 최근 5년간 매년 18% 증가했습니다. ASAT, 즉 위성 요격 능력은 2028년 대비 2에서 2.3배 확대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고서에 들어있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매우 구체적입니다. 전쟁 발발 6에서 12시간 안에 미군 ISR의 25에서 30%가 기능 저하 또는 부분 마비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미군의 강점이 뭡니까? 바로 정보 우위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 자산이 시작하자마자 4분의 1 이상 약화되면 전투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ISR이 약화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표적 찾는 속도 30에서 40% 감소 타격 결정을 내리는 속도 20에서 25% 지연 정밀 타격 능력 자체가 흔들림 조기 경보 체계, 지연 지휘 통제 체계 반응, 속도 최대 35% 저하 결국 미군이 가진 정밀 타격 능력, 그리고 먼저 보고 먼저 때리는 작전 방식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보고서가 이 상황을 전장의 눈, 귀, 경망이 동시에 흐려지는 상태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중국이 원하는 전장은 이런 구조입니다. 미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아예 못쓰게 만드는 전장, 그리고 지금 그 전장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군의 유지력 약화. 싸우는 건 가능하지만 오래 버티는 건 어렵다. 세 번째 문제는 보급 회복 능력, 즉 전투 지속력입니다. 미군은 세계에서 가장 큰 보급망을 갖고 있죠. 하지만 이 장점이 동아시아에서는 오히려 약점이 됩니다. 중국은 전쟁터와 가까운 곳에 모든 보급, 정비, 탄약, 기지시설이 밀집해 있습니다. 반면 미군은 일본, 괌, 하와이로 이어지는 긴 보급축을 기반으로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이 터지면 이 보급축은 최대 72시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 유도무기 보급 속도는 중국보다 무려 40% 느립니다. 그럼 전력 복구는 어떻게 될까요? 보고서가 제시한 수치는 이렇습니다. 초기 24시간 전력 회복률은 미군이 55에서 60%이고 중국이 80에서 85%로 더 높습니다. 즉 전쟁이 24시간만 지나도 이미 20에서 30% 차이로 갈립니다. 48시간 지나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지고 72시간쯤 되면 미군의 전력 회복 능력은 사실상 중국을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보고서는 이 상황을 전력 지속성의 구조적 격차라고 명쾌하게 지적합니다. 즉 미군은 싸우는 능력은 강하지만 전쟁을 유지하는 능력에서는 중국보다 뒤처진다는 말이죠. 이건 그 어떤 고성능 무기보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쟁은 결국 지속력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동맹기지의 취약성. 전쟁이 시작되면 첫 타격은 기지로 향한다. 마지막으로 동맹 기지 문제입니다. 대만 해협 시나리오에서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기지는 모두 중국의 정밀 타격 사거리 안에 들어갑니다. 보고서에서는 개전 초기에 15에서 30% 기능 상실 가능성을 명확히 적어놨습니다. 특히 일본 기지들은 중국 로켓군이 설정한 우선 타격 목표에서 1번에서 5번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미군 전투기 전개율 최대 45% 감소, 항모전단의 48시간 내 접근 가능성 60에서 65% 축소, 후방 군수정비 기능 30% 이상 저하로 분석합니다. 즉 전력을 실제로 투사하기도 전에 그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이 문제를 아주 냉정하게 정리합니다. 동맹기지의 생존 여부가 곧 미국 작전 계획의 존폐를 결정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맹기지가 무너지면 전력은 있어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방향이 정해져 버리는 거죠. 다섯 번째, 중국이 이긴 건 힘이 아니라 환경이다. 자, 이제 네 가지 요소를 모두 묶어서 생각해 봅시다. 항모 접근이 막혀 있고 ISR은 초반 몇 시간 안에 약화되고 보급은 지연되고 동맹기지는 첫 타격으로 마비될 위험이 있습니다. 보고서가 말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중국이 바꿔놓은 건 미군의 능력이 아니라 전장의 조건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미군을 정면에서 맞붙어 꺾으려 한 것이 아니라 미군이 가진 능력들이 100% 발휘되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므로써 전력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미군은 여전히 강하지만 그 힘을 실제 전장에서 발휘할 확률이 과거보다 30에서 70% 감소했습니다. 중국은 무기 경쟁이 아니라 전장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미군의 강점을 무력화했고 이제 미군은 선택하는 군대가 아니라 설계된 전장에 반응하는 군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버매치 브리핑은 미국 전략의 대전환을 요구하며 동아시아 안보 질서가 이미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25년 3월 27일 한중미 해군 영상입니다. 현대전에서 가장 위험한 작전은 좁은 실내에서 벌어지는 전투입니다. 실내 근접 전투는 적이 은폐할 수 있는 위치가 많고 아군이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 해군의 자랑인 UDT는 유사시 어떤 작전도 완수하기 위해 실내 근접 전투를 연마 중입니다. 특히 UDT는 해군의 중추이자 한국군 내에서 가장 선진화된 부대, 실전 경험이 풍부한 부대로 손꼽히는 만큼 앞으로도 한국의 영예를 수호하고
제거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연일 격화되는 미국과 중국의 해상 패권 경쟁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해군 전력과 인프라가 전 세계에 관심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지척에 위치하고 있어 중국의 해상 패권 야욕을 저지하는 최일선에 서 있습니다. 또한 몰락하는 미 해군의 구원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선업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최근 주목받고 있는 조선업 열풍을 조금 걷어내고 나면 아직 우리 해군과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뛰어난 조선업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우리 군의 신규 전력뿐만 아니라 미국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화된 동맹 파트너란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보다 더 빠르게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미 해군은 과거만한 위용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도 많은 여유가 남아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한국이 적성국의 위협을 제거하고 서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미국의 장점을 배우고 중국 전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각도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강의 미국 해군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해군 전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살펴보고 중국과의 군사분쟁 발발 시 우리 해군의 전략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 해군 예하의 총병력은 약 6만 9천 명 이상으로 이 중에서 해병대 소속의 2만 8천 명 정도를 제외하면 해군이 직접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병력은 약 4만 1천 명 수준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한국 해군이 가용할 수 있는 주요 함정 전력으로는 잠수함 21척, 구축함 13척, 호위함 17척 등이 있으며 잠수함과 구축함은 지금도 새로운 전력이 계속해서 건조되는 만큼 앞으로도 한국 해군의 전력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인데요. 하지만 객관적인 지표에서 미국 해군과 비교하는 것은 사실 무리인 측면도 많습니다. 특히 한국 해군은 상당수의 전력이 구식화된 상태이며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전 지속 능력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해군의 최신 전력은 미국과 비교해도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먼저 최근 일본함이 해군에 인도된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만재 배수량 기준 12,000톤급의 함정으로 만재 배수량이 1만 톤을 넘지 않는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보다도 훨씬 큰 체급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88개의 수직 발사관을 장착하고 있으며 해공대공 미사일을 비롯하여 홍상어 장거리 대자머레 해룡 함대지 미사일, 해성투 순항 미사일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전천후 함정입니다. 게다가 구축함의 핵심 장비이자 적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 체계도 알레이버크급과 동급인 AN 스파이1D V레이더가 탑재되어 미국과의 성능 격차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1만 20척 이상 보유하고 최신 개량형인 플라이트3도 순차적으로 20척을 전력화할 예정이란 점과 비교할 때 최대 3척의 정조대왕급 구축함을 보유하려는 한국은 질적 완성도 대비 양적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6개의 수직 발사관을 탑재한 3,000톤급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막강한 성능의 디젤 잠수함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장보고 3 배치2 잠수함을 통해 한 번 더 잠수함의 크기를 키우고 수직 발사관을 10개나 탑재할 예정이니 우리 해군의 최신 전력만은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수준입니다.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의 디젤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는 점은 미국 해군조차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이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나 장보고 3 배치2 잠수함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구형 잠수함만으로 다국적 해상훈련에서 미 해군을 상대로 엄청난 전공을 올린 전례가 있습니다. 일각에선 훈련 상황을 위해 미국이 100%의 전력을 모두 사용한 것은 아니라며 한국 해군의 성과를 폄하하기도 하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한국보다 우수한 전투력을 선보인 나라가 없었다는 점만 보더라도 우리 군의 잠수함 운영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며 이러한 한국이 3,000톤급 이상의 최신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를 압박하기 충분한데요. 그만큼 한국 해군의 전투 역량과 신형 전력의 위력은 미 해군조차 함부로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최신 전력은 아직 충분한 수량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예정된 건조 계획이 모두 완료되더라도 미 해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량입니다. 물론 우리의 영해만을 수호하는 한국과 전 세계를 상대로 작전을 수행하는 미국은 작전 환경이 매우 다르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함정 수량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각 함정이 안고 가야 할
임무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2000년대 초중반에 전력화된 일부 함정들은 노후화 문제뿐만 아니라 작은 함정 규모로 인해 승조원의 피로도와 거주 환경이 열악하다는 단점이 치명적입니다. 함체 규모는 작은데 각종 미사일과 전투 체계를 최대한 밀어넣으면서 함정 내부 공간의 활용이 어려웠고, 이는 곧 함정 승조원들의 전투 피로도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은 한국 해군이 장기간 작전이나 대양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는데요. 반면 미국은 과거부터 대양을 넘나들며 군사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에 함정의 규모가 크고 내부 공간의 활용성이 극대화되면서 함정 자체의 성능과 더불어 승조원의 전투력 유지가 수월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이 전력화하고 있는 신규 함정들은 체급이 매우 커지면서 무장과 전투 체계를 강화할 수 있으며 승조원들의 생활 공간까지 확보하면서 우리 군의 작전 지속 능력을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해군은 지속적인 전력 증강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신규 함정을 전력화하는 조선업 역량은 한국이 미국보다 한 수위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미국은 현재까지 건조된 함정의 성능은 뛰어날지 몰라도 이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과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달리 언제든 신규 함정을 찍어낼 수 있는 조선업 역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은 연간 3척의 구축함을 신규로 생산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 절반인 1.5척의 구축함을 건조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HD 현대중공업에서만 최대 연간 5척 이상의 구축함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다시 말해 한국은 언제든 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정조대왕급 구축함을 통해 미국의 주력 구축함보다 더 큰 함정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며, 언제든 건조 작업을 진행할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니 미국만큼의 해군 전력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새로운 함정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조선 역량을 갖춘 한국이 어째서 과거에는 작은 규모의 함정을 전력화했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한국 해군은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작전의 목표를 철저하게 북한에만 맞추는 안일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대체로 낙후된 연안 전력만을 보유하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해군은 대규모의 전력 강화 사업을 진행할 일이 적었고, 이러한 이유로 육군에 비해 전력 강화가 아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해상 패권 경쟁을 가속하면서 한국은 북한보다 중국을 상대할 수 있는 해군 전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한국은 서해를 중심으로 중국 해군과의 군사 분쟁 위협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중국은 서해 일대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며 한국 해경과 대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 구조물은 향후 서해를 자신들의 영해로 주장하기 위한 밑 작업이 될 여지가 농후합니다. 중국은 항상 불법 구조물이나 인공섬을 기반으로 주변 해역을 자신들의 영해라 우긴 다음 막강한 해군력을 앞세워 주변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한국은 우리 군이 가용할 수 있는 해군력과 미 해군의 전략을 참고하여 중국 해군을 제압할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미 해군의 전략 중 하나는 해상에서의 미사일 보급 전략입니다. 원래 해군 함정은 탑재한 미사일을 모두 소진하게 되면 회양 후 정박하여 미사일 보급 절차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압도적인 중국 해군의 물량 공세를 제압하기 위해 해상에서 미사일을 보급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술교리는 한국 해군도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해상 민병대조차도 수십 척 이상의 선박을 동원할 수 있으며, 말이 좋아 민병대지 중국 정규군의 지원을 받아 주기적으로 정식 군사훈련까지 진행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 해군의 발호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미국의 전술교리를 참고하여 재보급 능력과 임무 효율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잠수함 전력을 앞세워 중국 해군이 한국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못지않은 잠수함 전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한국의 서해는 잠수함이 매복 공격을 수행하기 적합한 지형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장보고급 잠수함과 손원 1급 잠수함은 함정의 체급 자체가 작고 노후화되어 중국의 주력 핵 잠수함을 상대할 정도는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후속 잠수함 사업을 통해 최신 잠수함을 더 많이 확보하고 노후 전력을 퇴역시킬 전략 방안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은 해군 전력의 질적 측면과 함정 건조 역량을 빠르게 성장시켜 왔지만 여전히
수적 측면에선 중국과 미국 등의 군사 강국보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한국 해군이 더 강력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질적 성장과 함께 양적 성장도 함께 이룰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이 정조대왕급 구축함과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수량을 꾸준히 늘리고 구식 함정의 퇴역을 서두른다면 질과 양 모두에서 중국의 위협을 저지하고 세계 최강의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